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훈훈한 기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주만 해도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어느덧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전국 도단위 지역을 통틀어 전북의 기부 참여도가 5번째에 이를 만큼 도민들의 기부를 향한 마음도 크다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부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연말 연시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기부와 관련해 평소 가졌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나아가 올바른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원식 회장,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웃돕기 성금모금 방송을 하거나 혹은 기부 관련 소식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죠. 그런데 워낙 이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된 데다 물가 상승도 계속되는 추세다 보니 이전만큼 옹정의 손길이 모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앞서거든요. 세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한 2달 정도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또 기관단체장님들 두루두루 만나서 협조를 구하기도 했는데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기업들도 많이 지쳤고 또 시민들도 또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들 지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더군다나 또 이제 내년 3월이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선거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언론이라든지 또 국민들 관심사가 캠페인, 이웃돕기 캠페인에도 관심이 있긴 하겠지만은 또 선거에 또 많이 또 이렇게 몰입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올해가 이번 캠페인이 그렇게 환경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뭐 저희 전북 도민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매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눔 온도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한다면은 이번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작년에도 165도 이제 100도를 초과 달성해서 165도까지 이렇게 달성한 전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한 우리 도민들의 어떤 DNA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십시일반하고 나누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따뜻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정착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의 2년에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우리 도민들이 십시일반에서 충분히 올해의 어떤 목표 73억 5천은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뭐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이제 1999년도에는 기부금 총액이 한 3.9조 원이었어요. 근데 2009년에는 9.6조, 그다음에 2019년은 14.5조 정도 되거든요, 총액이. 그다음에 개인 대 법인 비율은 한 65대 35 정도 되고. 사실은 뭐 부침은 있었겠지만 꾸준히 상승해 왔고, 특히 이제 가장 걱정했던 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작년 아직 국세청 통계는 안 나왔는데 이제 사랑의 온도탑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을 위한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크게 그러한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분 모두 걱정은 조금 있으나 조심스레 긍정적인 전망 밝혀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더욱 커서 우려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작년에 사랑의 온도탑에 표시된 나눔 온도가 역대 가장 높은 온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들이 모여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제 올해로 24번째 캠페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164도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 달성이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첫 해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좀 극복해보자, 함께 극복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실례로 저희 지역에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였는데 무려 한 업체에서 한 8억 7천만 원 정도의 마스크를
기부해 주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민들이 그 어려울 때에 함께 하자는 마음들이 더 크게 빛을 발했던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어떠세요? 뭐 코로나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또 백신도 이렇게 접종을 2차까지 하고 추가 백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나눔은 그 우리 도민 모두를 위한 사회적 백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특히 작년에 우리가 164도를 달성할 정도였다 하면은 올해도 그 소액 기부, 고액 기부, 또 지속적이고 단발적이고 이런 어떤 것들을 떠나서 모든 기부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전라북도 도민의 정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어떤 활동이 도민들의 충분히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금에도 충분한 도민들의 참여가 있을 것이고 특히 소액 다수의 우리 도민들의 참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생각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이제 금액은 크게 계속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기부 참여율, 사회조사에 따른 기부 참여율을 보면 2003년도에 64%였는데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 46%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부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50% 넘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한 25% 정도가 기부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신뢰가 없다. 단체에 대한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사유예요. 지금 근데 기부 금액은 계속 늘어나지만 기부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부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이런 게 좀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 유명해졌죠.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천사가 부안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부안군청 서해복지과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익명의 기부자 김달봉 씨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내민 건 묵직한 종이 가방 하나. 가방엔 비닐봉지에 꽁꽁 싸맨 현금 1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올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전하곤 조용히 떠났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부안에 있는 이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써주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전달을 하시고 가셨어요. 지난 2016년 현금 5천만 원의 기부로 시작된 김달봉 씨의 선행은 벌써 5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턴 지금처럼 해마다 대리인을 통해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종이 가방에 담아 전해오고 있습니다. 김달봉 씨 이름으로 모인 기부금만 어느새 6억 9,800만 원.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김달봉 씨를 올해 초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두 번째 익명 기부자로 등록했습니다. 본인을 밝히지 않으시고 기부를 큰 금액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더 많이 알려진다라고 하면은 그 잠재적인 기부자분들이나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이기에 남몰래 묵묵히 실천하는 나눔이 더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고 또 전국을 비롯한 전북의 현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사무처장님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뭐 사랑의 열매가 하고 있는 모금 사업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고액 기부 모금이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거든요. 예. 그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시작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전북에는 78명의 아너 회원님들이 계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부부 아너가 또 한 8쌍 정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함께 가입하셨던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고요.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너 회원님들이 한 2,500명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 78명은 좀 작은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보면은 그 세종과 충북 다음이 이제 저희여서 저희가 15번째거든요. 네.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북이 소액 다수의 모금들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기업이라든지 고액 모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좀 힘을 내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북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살림살이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이 도단위 지역 가운데 5번째로 모금 참여 그리고 기부 참여도가 높은데 이외에도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 사랑의 열매에서는 집중 모금 캠페인 기간, 요 기간 동안에만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모금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체를 비교하게 되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저희 전북에서 모아졌던 성금들이 247억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네. 많은 금액들이 모아졌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 단위를 비교해 보니까 경기와 충남과 경북과 경남 그 다음이 저희가 이제 그 기부 금액이 예.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뭐 가장 앞선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그 개인 기부가 그 한 55%가 되고 법인 기부가 한 45%가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개인 기부가 많은데 전국 평균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법인 기부가 70% 그리고 개인 기부가 30%였어 법인 기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개인 기부가 많은 저희 전북이 어떻게 보면 그 장점, 기부의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기부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뭐 저희 전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 유명 연예인이나 이른바 성공했다는 분들 혹은 뭐 기업 차원의 통큰 기부지 않습니까? 왠지 액수도 좀 커야 할 것 같고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역시 이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이 거액을 기부해서 또 매스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어지면은 상당히 부러움도 사죠. 얼마나 소득이 많으면은 그렇게 큰 금액을 기부할까라고 하는 이런 부러움도 있지만은 또 이런 솔선수범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반 도민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이렇게 기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부의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명망가라든가 고소득자들이 이렇게 사회의 어떤 솔선수범하는 이런 기부의 어떤 선행적인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히려 인식 제고에 도움이 네, 된다. 그렇죠. 이런 기부 문화 말씀.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개인 기부 현황을 보면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소액 기부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던데 이 두 분은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 실제로 많이 보고 체감하시는지요, 소장님? 글쎄요. 이게 소득 수준과 그 기부의 연관성을 뭐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진 못했지만은 저희는 뭐 고액 기부보다는 소액 기부가 활성화된 건 맞습니다. 맞고 앞서도 이제 그 아너 소사이어티가 저희가 적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전북이 예. 그런 반면에 지금 소액 기부로 할 수 있는 뭐 착한 가게라든지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들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루에 1,000원을 기부하는 운동이 있어요. 착한 가게라고 우리 한 달이면 한 3만 원 정도를 기부하는 운동인데. 네. 전북이 지금 한 3,400여 개의 자영업자들께서 착한 가게로 참여를 하게 주고 계신데 전국적인 그 비율로 보면은 저희가 한 10% 가까이 그 차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가게 운동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직장인들께서도 과거에는 이제 뭐 그 기업에서 그 이윤을 기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구성원들이 이제 그 기부에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군요. 네네. 예. 저희는 이제 그걸 착한 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매달 급여 때에 뭐 10,000원 미만의 자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부하는 운동들, 이런 착한 가게, 착한 일터, 이런 소액 기부 운동들이 저희 전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특히 이제 전북에서 코로나 상황에 특히 소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폐업하는 업소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가게가 3,400의 개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국 규모를 본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이 착한 가게가 10%이기 때문에 도세라든가 전체적인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많은 어떤 소자영업자들이 십시일반에서 일일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씩 이렇게 기부하는 업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요. 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터에서 본인의 어떤 급여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부하는 행위라든가 또 한편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뭐 장애연금을 받는다라든가 기초생활의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지만은 일부 금액 매우 작은 금액이지만은 이런 금액들을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연말에 한 1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전북 지역에 기부에 대한 어떤 DNA 이런 어떤 부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렇게 모금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과 또 배분에 있어서의 어떤 체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소외되어진 사각지대에서 공동모금의 어떤 배분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도민들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이 회장님, 우리가 기부라고 하면 보통 성금, 그러니까 현금 기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품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현물급여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 이제 큰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에서 일정한 어떤 물량의 제품들을 기부하고 이런 어떤 사례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로서 이렇게 기부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기부되어진 부분들이 다 금전으로 환산되어져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타 이런 사회공헌적 혜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현물급여도 많고 특히 이제 지역이 농도이기 때문에 네. 쌀 기부가 상당히 전라북도는 좀 많은 편이기도 예.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현금과 현물 이제 두 가지를 다 모금을 하는 부분들인데 최근의 추세에는 현물 기부가 좀 많이들 늘고 있어요. 네. 지난해 저희 그 247억 중에서 대략 한 그 30% 정도, 한 79억, 71억 정도가 현물 기부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현물에 대한 기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물 기부는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푸드마켓이라든지 우리 뭐 익산의 그 나눔 공간 지금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기부가 많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도 이에 대한 관련 의견 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푸드뱅크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이 기부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만든 게 사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기부를 했을 때 이제 식품이나 생활용품, 전자제품 같은 거에 대해서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제가 가능하도록 네. 세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갔잖아요. 예. 이제 그 봉사활동을 간 것도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시간당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오. 시간당 예. 뭐 한 몇만 원 계산을 해서 네. 이것도 기부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기부나 나눔,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몰리는 경향이 많죠. 아직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자발적이다, 일상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해외 문화와의 비교도 가능할까요? 어떤 점이 좀 장점이고 우리나라만의 혹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무처장님 해주시죠. 네. 글쎄요. 뭐 저희가 연말연시 이렇게 집중 모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연말연시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높거든요.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서 그 12월과 1월 달 두 달 동안 모아지는 성금들이 대략 한 4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아주 꽤 높은 비율이죠. 근데 오히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한 60% 이상이 요 기간대에 모아지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전북은 그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성금을 많이 참여하지만 연중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기 연중 모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착한 가게라든지 착한 일터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그 기부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도민들께 안내를 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저희들도 많은 부분들 이제는 이제 조금 과거에는 정말 연말연시만 모여졌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는 것들, 선진국의 어떤 나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좀 성금 모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은 물품 기부를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성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 사랑의 열매 말고도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는 그 모금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사회복지 시설기관들도 성금들을 모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이 필요한 곳에 성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그 나눔의 바로미터는 또 연말연시 이렇게 사랑의 온도탑이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 지금 달고 있는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이 모았던 성금들이 그대로 다 우리 도민들, 어려운 도민들께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우리 그 방송사를 통해서도 성금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외에도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지금 그 성금 접수 창구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데 가셔서 이렇게 성금을 참여할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비대면 사회였을 때에는 저희가 QR코드 모금을 따로 또 하고 있어요. 예. 각 시군마다 QR코드를 만들어서 QR로도 모금할 수 있고 또 온라인 간편 결제를 통해서도 성금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우리 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같이 정성을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해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부 문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회장님? 네, 이제 서구 선진 국가들은 이제 이런 어떤 기부 문화 또 내지는 사회복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기본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보장 체제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지의 어떤 영역의 국가 역할들이 확장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들을 사실은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또 공동모금회가 배분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은 근본적인 어떤 제도가 보완되어지면 우리 어떤 기부의 어떤 형태라든가 또 기부의 사용처라든가 우리가 사회활동 기부에 관련된 사회활동의 범위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3세계 국가의 어떤 분쟁 지역이라든가 또 난민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어떤 세계인으로서 역할 이런 어떤 기부와 활동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질 텐데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역할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화 되어져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이렇게 오실 때 통계 자료라든지 많이 조사하고 공부해 오시잖아요. 좀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이제 사실은 이 기부에 관련해서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어요. 사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세금으로 인한 사회 안정망에 확충을 하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사실 미국보다 좀 덜한 경향이 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미국의 선진국 간에서도 미국식과 유럽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계 기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한 130개 국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부에 관한 어떠한 의사를 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는 거죠. 한 3가지 질문을 해요. 기부 경험, 봉사활동 경험, 그다음에 낯선 사람을 도와준 경험. 예, 이걸 통해서 이 응답률이 많이 높게 나온다면 기부 지수가 높다, 낮다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 130국가 중에서 59위. 사실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국가 국력과 국가 수준을 봤을 때는 낯선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인식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공익활동 평가 지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정부 규제, 그 다음에 세금 및 재정 정책, 정부 조달, 그 다음에 공익 생태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90년도 초반부터 이 기부라는 말이 나오고 이 사랑의 빵 나눔이라는 어떤 저금통을 통해서 하는 이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부 문화의 특징은 이런 일종의 그 공익 법인에 대해서 정기 기부가 좀 활성화돼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단체들도 정기 기부를 유도를 해서
이 정기 기부를 많이 해서 정기 기부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좀 독특한 문화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근데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뭘 꼽냐면은 이 공익평가 지수를 하는 단체에서 세금 문제를 꼽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만약에 하면은 거의 100%를 세제 혜택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인 15%, 개인 10%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부 단체에 대한 정부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예, 그 법률 규정을 너무 까다로워서 알기 어렵다라고 평가해서 사실은 이런 세제와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제와 규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사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기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예. 올해 그럼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세우셨는지 또 이렇게 모아진 금액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동안 저희는 73억 5천만 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73억 5천만 원이 다 달성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나눔 온도가 100도가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6도 정도 나눔 온도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모았던 성금들은 그대로 다 우리 전북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 현장으로 전액 배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보니까 대략 한 그 중앙모금회를 통해서 한 47억 정도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내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께서 믿고 맡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아졌던 성금들은 저희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모금은 기술인데 배분은 좀 예술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즐겨 하는 말인데 예,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배분들은 저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몇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그 이원식 회장님처럼 그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배분과 실행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상시 오셔서 주요한 배분 사업들을 결정하시는데 뭐 서류만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나가 보시기도 하시고 또 면접도 해보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그 도민들께서 주셨던 성금들이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모아졌던 성금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기능 보강이라든지 또 일테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이 도민들 성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중위소득 100% 미만의 그 어려운 개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수시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또는 재난지회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도내의 읍면동 복지센터에 가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셔가지고 물론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먼저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저희들한테 그런 이제 신청을 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연중 수시로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부를 하는 분들의 뜻이자 또 관련 단체들,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역할일 텐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 특히나 경제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더 좀 힘에 부칠 것 같다. 전문가이신 분들조차도 힘에 부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말의 취지를 제가 잠깐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공동모금회에 모금되어진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배분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단 배분의 시스템들이 사실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배분 분과 실행위원들은 사회 각계각층과 특히 사회복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배분 욕구들 배분에 관련되어져서 어떤 그 요구들을 다 심사하고 면접하고 또 현장까지도 이렇게 방문하고 해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실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사회복지 어떤 사각지대라고 놓여져 있는 곳에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들을 사실 보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믿고 배분하는 이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의식들이 좀 더 높아지기를 저도 바라고 또 그만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더불어서 아까 이제 세금 문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어지는데 공동모금에 어떤 기부하는 것도 세액공제 최소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직접 저희가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네. 하고요. 결국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저희는 이제 성금들을 모아서 그 지원하는 기관들을 좀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들은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대면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이를테면은 뭐 무료 급식을 해드리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저희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혹시 좀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는지.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률 단체거든요. 법률로서 단체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부하는 단체라는 건 아까 제가 그 기부금 총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부금, 그러니까 세금에서 기부금으로 분류가 돼서 기부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 기타 많은 공익법인 재단 같은 데 있어요. 뭐 기부를 목적으로 만든 재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재단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종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런 순수 기부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예. 불신이에요. 사실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뭐 한 10년 전쯤에 한번 운영비 관련해서 뭐 횡령했다, 뭐 딴 데 썼다, 유용했다, 뭐 어디 뭐 유흥주점에 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건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도 나쁜 일을 했다라는 건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모금에 있어서 어떠한 자극적인 기사로 인한 모금에 인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배분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건 쉽진 않아요. 사실 가장 큰 어떠한 이러한 기부 단체의 취지는 아까 제가 유럽식과 미국식 얘기했지만 국가의 어떠한 단일 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못 본 곳을 보는 게 사실 여러 단체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가 볼 수 있는 곳을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 거거든요. 사실 근데 특히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눠도 누군가는 이 뭐 형평에 반한다, 소외받았다라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배분위원으로 제 동료들이 좀 가서 이렇게 위원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 하고 있나 보고 물어보면은 엄청 힘들어요. 일도 되게 굉장히 많고. 예. 뭐 하여튼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도 사실 기부에 영향을 주겠지만 기부 단체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기부한 성금이나 물품이 제대로 잘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텐데 실제로 종종 불투명한 관리로 비리 단체다 이런 오명이 씌워지는 곳들도 있잖아요. 세 분 생각 어떠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지난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것 중에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 모금단체는 한 75% 정도가 이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들 답변을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실례로 이제 그 최근에 좀 연예인 중에서도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 되면은 사실은 모금을 하는 저희 그 모금 기관들은 정말 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따라서 저희 스스로도 조금 더 투명하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 뭐 저희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국정감사라든지 또 감사원 감사, 또 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감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감사는 감사하지만은 내부에서의 어떤 자정에 대한 노력들 이런 예.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저희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 기부자 대표 또 우리 배분받는 분들의 대표 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점검 노력들, 자정 노력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회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뭐 새해망 씨앗의 회장이었던 기부금 횡령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거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금 기관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모금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어떤 모금은 법적 제재를 받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타나면 모금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신이 증가하고 과연 내가 그 모금에 참여한 이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질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결국에 사회적인 개개인들의 어떤 참여도를 낮추고 그 부정적인 어떤 기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신들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규제, 특히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모금도 전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분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들과 또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역시 공동모금의 어떤 그 배분과 모금 이 사업을 모두 우리가 잘 지켜보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변호사님, 이 진정한 기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부금법에서는 사실은 계속 이제 그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추세예요. 원래는 자산 5억 원, 연간 수익 금액 3억 원 이상인 단체들에 대해서만 이제 결산 서류등을 공시하도록 했다가 지금 작년에는 이걸 바꿔서 전체 어떠한 기부금 단체들에게 이 공시 의무를 공시 의무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기부한 홈페이지에 인원에게. 반드시 게시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약 기부했을 때 이 기부금이 제대로 쓰여 있는가,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한 가수가 거짓 암투병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뭐 제보나 미담이 각종 SNS를 통해 퍼져서 모금한 성금이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 이러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장기 후원과는 또 다른 성격인 이런 단발성 후원 다시 돌아보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무처장님. 네. 글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특히나 이제 그 캠페인을 앞두고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언론에서 회자가 될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회복지를 하는 저희들은 참 어려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민들께서도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뭐 그 저희 스스로도 좀 자정 능력이 더 필요하겠다. 물론 뭐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저희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뭐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됩니다. 예. 네. 회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의 기부가 어느 목적으로 정확히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의 기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기탁 기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들을 지정해서 지정해서 기부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건 사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등록 단체에서 난 사고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건 사실은 이거는 길거리 구걸이거든요. 근데 길거리 구걸인데 SNS나 이런 게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치 영향력도 크고
등록단 단체 같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돈을 주시는 경우인 그렇죠. 거죠. 사실 크게 사고가 났던 거는 예전에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아, 딸의 그렇습니다. 수술비라고 예. 걷어서 네. 본인 뭐 차 사고 본인 뭐 이렇게 그랬죠. 본인이 근데 그건 등록 단체도 아니어서 개인이었어요. 네. 최근에 어떠한 가수도 그냥 뭐 자기 수술비 좀 걷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사실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등록 단체도 아니었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여기에다 돈을 주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등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는 기존에 우리의 기부금 단체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등록 단체에서도 큰 사고가 한번 났었죠. 본인들은 뭐 결시가동도 없고 뭐 좋은 일 하겠다고 했는데 한 100억을 넘게 걷어서 한 2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 뭐 차 사고 집 사고 예. 뭐 요트 사고 호화 파티했다라고 해가지고 큰 사고가 한번 났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또 큰 사고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경우가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후원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사적 목적으로 유용을 그 재단 예. 자체에 유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기부금을 등록 단체에다 낼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게 되는 수단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자기가 기부는 하고 싶은데 어디다 낼지 모르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사회복지 봉등모금회는 법률상 단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도 받는 단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소한 어디다 기부는 하고 싶은데 어디다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사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가장 네. 좀 적합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갑자기 하나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게 돼서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개인으로선 구제될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뭐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민사소송, 이게 왜 형사소송. 가능하냐면은 이제 내가 기부금을 받아서 뭐 좋은 곳에 쓸게요 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럼 이건 사기거든요. 예. 예, 그 돈을 잘못 쓴 횡령과 사기 범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줬는데 나는 좋은 일에 쓸 줄 알았더니 네가 그렇게 횡령하라고 쓰는 금액이 아니야. 라고 해서 민사소송 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기부의 특징은 소액 기부를 걷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돈으로 소송하시는 분은 적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비영리 단체 운영비에 대한 관점도 달리할 시점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 관리 운영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저희도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법정 단체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모금 나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지는 않고 행정의 비용들을 모아진 성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법에 보면은 이제 전년도 모금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결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데 뭐 10%를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보니까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 주셨던 성금 중에서 한 6% 정도는 저희가 관리 운영비, 사업비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모금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틀림없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들은 저희가 썼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저희 공동모금회 아닌 다른 이제 유사의 많은 모금 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기관들은 사회복지 기부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5% 범위에서 모금된 재원 중에서 관리 운영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능한 한 주셨던 성금들이 그대로 다 전달되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정부 지원이 없는 이런 모금 기관들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또 성금들을 모금을 하고 더 잘 배분하려고 한다면은 아주 조금은 좀 쓸 수밖에 없는. 예. 네.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을 관리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모금단체의 기본 필수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적정 비율의 비용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 쓰여진 비용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는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관리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고 네, 있다. 이런 네.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사실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처장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예. 기부를 하면서
아니 너 월급 주려고 내가 기부하는 거 아닌데 너 그런 식으로 뭐 니네들 직원들 월급만 가져가는 거 아니냐 내가 기부했을 네. 때 이런 사실은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장님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당연히 이건 필요 경비예요. 필요 운영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당연히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어떠한 운영비가 지급되는 건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적정 운영비 지급되는 걸 가지고 당연히 이건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한 프로그램에요. 게임기를 사려고 3년간 모은 용돈으로 달걀을 기부해서 실천한 그런 기부를 실천한 어린이가 화제였는데요. 물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겠지만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 기부 접근성을 높이려면 기부 교육이 또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몸에 체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공간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의 솔선수범하는 어떤 부모들의 역할 이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배우면은 그런 나눔의 DNA가 몸에 체화되어져서 성인이 되더라도 더 적극적인 어떤 나눔 활동으로 사회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사무처장님께서도 네.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성인이 돼서 기부하시는 분들은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기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계속 참여하는 일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뭐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를테면 학교 커리큘럼 가운데에 나눔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들을 좀 이제 포함시켜 놔서 그때부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잠재적으로 저희 기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사실 우리 기부금의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종교에 좀 편향돼 있다고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종교에 기부하지 않고 다른 데 기부하는 거에 되게 좀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해외에서 보면 기부의 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본인이 왜 기부하냐 물어봤을 때 사회적 책임 때문에 기부한다. 세금 외에 내가 또 다른 어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책임을 길러준다는 건 어떠한 선진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 교육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런 좀 저도 좀 부족하지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예. 예, 어쩌면 이런 교육들을 좀 미리부터 받았더라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기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또 중요한 게 이 기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무처장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네.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 나눴지만 그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좀 더 확산이 돼서 기부하셨던 분들이 뭐 사실은 뭐 세금 혜택 때문에 기부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예우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도 하겠고요. 또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기부자에 대한 각종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우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를테면은 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기부자분들을 초대하는 방법들, 이를테면 뭐 주요 행사 때 초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라는 것들을 자긍심을 심어줬을 때 그분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회장님 어떠세요? 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분기에 이렇게 발행하는 소식지에 사실은 자원봉사자, 기부자 해서 이렇게 이름들을 다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어지면은 자원봉사자 대상이라든가 또 고액 기부자라든가 기부에 장기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표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또 많은 이렇게 도민들의 참여가 있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실제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우리가 기부한 거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가 아니라 무슨 세액공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해나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아까 기부금 얘기했을 때 그 개인 기부금이 국세청 통계상 줄었던 때는 딱 한 번 있어요. 2014년에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고소득자의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고 하면서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을 때 그때 한 해 딱 유일하게 이제 기부금액이 줄었거든요. 사실은 이 기부금에 있어서 이 세법상의 어떠한 공제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고액 소득자의 어떠한 자발적 기부,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해서 이게 사용이 되어서 지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부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자발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 기부를 하겠다. 사실 이 기부금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은 사실은 세금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세금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지는 게 기부를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도 한때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이 세법이나 행정 규제가 기부에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두 건이 있어요. 한 건은 2000년대 초반에 김구 선생님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 대학에 본인의 어떠한 그 재산을 42억 원을 기부했던 건데 여기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야. 해외 대학은 너는 그거는 그냥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돼. 예.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 사건인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수원 교차로 사건이에요. 이분은 기부금 단체인 교육재단인 아주대학교에 본인의 교차로에 있는 수원 교차로에 주식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별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5% 이상 분에서는 또 증여세를 내야 돼요. 의결권 있는 주식은 이거는 네가 순수한 증여 목적이 아니라 이건 네가 의결권을 줘서 기업의 어떠한 소유권을 넘긴 거다라고 봐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김신 전 참모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이 좀 줄긴 했어도 소송까지는 이르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세금 납부하겠다고 해서 끝났고 두 번째 수원 교차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런 의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세는 위법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법에는 사실 맞아 보여요. 국세청의 법에는 맞는 과세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의도나 목적에 있어서 크게 좀 잘못된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작은 선행이 일으킨 불씨, 우리는 아마 올 연말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데울 다양한 기부 소식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모든 사람들의 선한 의도가 꼭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하고 또 그 빛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풍부하게 꾸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